안녕하세요. 과학 바르게 읽기 김광 교수입니다. 2021년 2월에 화성 탐사선인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착륙에 성공해서 화성 탐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지구보다 좀 더 먼 곳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화성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화성의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1976년에 나사의 바이킹 1호가 화성의 지표면을 촬영한 사진에서 얼굴처럼 보이는 모습이 발견되어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이라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구조물이 있다면 분명히 외계인 같은 지적 생명체가 화성에 존재한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98년, 2001년, 2006년 등 점점 더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화성의 표면을 촬영한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더 이상 화성의 얼굴은 특별한 구조물이 아니라 바위산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에서 튀어나온 바위와 그 그림자가 얼굴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화성에 뭔가 문명을 가진 지적 생명체가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이었죠. 1997년에 개봉된 콘택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전파 망원경으로 지구 밖의 우주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어느 날 수신된 신호에서 특별한 패턴을 찾아냅니다. 이 패턴은 바로 2, 3, 5, 7, 11, 13, 이렇게 수학에서 소수라고 부르는 숫자들이 순서대로 나온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잡음처럼 보이는 신호 중에 특별한 의도를 가진 신호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인 존재가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 밖의 우주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수신하여 그 안에 외계의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연구가 세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1980년대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의 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특별한 의도로 만들어진 신호, 즉 정보는 반드시 지적인 생명체가 만들어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보는 반드시 지적인 존재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정보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컴퓨터의 키보드로 아무렇게나 타이핑을 하게 된다면 뭔가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무작위적인 과정을 통해 어떤 시나 소설의 일부분과 똑같은 문장이 우연히 타이핑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실제 실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연구진이 동물원에 있는 6마리의 원숭이에게 키보드와 컴퓨터 스크린을 설치해주고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실험을 몇 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실험 초반에 원숭이들은 컴퓨터의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행동 자체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원숭이들이 타이핑한 내용이 여러 페이지가 나왔지만 이 중에서 의미 있는 제대로 된 단어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 무작위적으로 알파벳을 타이핑하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진행한다면 소설책 몇 페이지 정도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시나 소설 속의 단순한 문장 하나라도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알파벳과 같은 문자 기호를 나열한 것이지만 핵심은 바로 문장 속에 글자의 순서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 쓰인 한 권의 소설책을 기계적으로 분해하면 수많은 문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문장들은 결국 26개 종류의 알파벳들로 구성된 수많은 단어로 나눠집니다. 알파벳 글자를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모스부호입니다. 모스부호는 문자 정보를 짧은 신호와 긴 신호의 조합으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모스보어는 전기 신호나 전파뿐만 아니라 소리, 빛, 색깔 등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하여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의 경우에는 모스부어가 세 가지 종류, 즉 선, 점, 그리고 글자 사이를 나타내는 공백 기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스부어로 점점점, 선선선, 점점점 이라는 신호를 만들어 보낸다면 영어로는 SOS, 그러니까 구조 요청이라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 신호를 불빛이나 소리 등의 다양한 물질에 담아서 전달하면 이 정보를 받아서 해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듯 세 가지 종류의 기호를 미리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 순서대로 끊임없이 배치한다면 글자, 단어, 문장을 이루어 한 권의 소설책도 만들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라는 것은 바로 정해져 있는 순서를 말합니다. 만약 모스부어와 같이 사전에 정해진 약속에 따른 규칙이 없다면 이 신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무의미한 잡음이 될 뿐입니다. 언어는 인간에게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어는 문장과 단어,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나 단어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낸다고 해서 의미 있는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언어는 매우 정교한 원리와 규칙이 지켜져야 하는 고도의 지적 행위입니다. 20세기 과학자들이 모든 생물체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언어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DNA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는 꽃의 경우 꽃잎의 색깔이나 모양에서부터 사람에게는 머리카락이 곱슬인지 직모인지 눈동자의 색깔은 어떠한지 등등 생명체의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설계한 놀라운 정보들이 도서관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생명체의 DNA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 모스부어가 점, 선, 공백 세 종류의 기호를 가지고 모든 알파벳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생명체의 DNA는 네 가지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을 가지고 유전 정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스부어의 세 종류의 기호를 3개에서 5개 정도 연결해서 26개의 알파벳 중 한 글자를 표현하는 것처럼 DNA는 4종류의 염기 중에 3개를 연결해서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3개짜리 염기 순서를 가리켜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코돈 하나가 영어의 알파벳 한 글자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파벳이 특별한 순서에 따라 여러 개가 순서대로 결합하면 영어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처럼 코돈 한 개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을 특별한 순서에 따라 수백 개 이상 결합하게 되면 단백질 분자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DNA 속에 들어있는 코돈 수백 수천 개의 순서는 특별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조립설명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현재까지 수십만 종류의 단백질이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4종류의 염기 중 단 3개로 표현하는 코돈으로 알파벳과 같은 20개의 아미노산 중 한 가지를 의미하게 되고, 이런 코돈이라는 유전자 알파벳을 통해서 어떤 생물이건 간에 그 생물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도가 생명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체는 복잡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유전 정보로 가득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복잡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초보 프로그래머가 만든 프로그램은 에러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게임 같은 경우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달라붙어
철저하게 설계하고 검사하면서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이런 수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초보자가 어딘가에서 우연히 얻어 잘 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즐기는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이를 만들어낸 개발자들은 높은 연봉을 받으며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소스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찾으려고 한다면 수십 개에서 수천 개 이상의 소스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소스들 중에는 비슷비슷한 소스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비슷해 보이는 소스들 중에 어떤 소스가 최초의 원본인지 또 그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프로그램 소스들이 프로그래머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소스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프로그래머의 존재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훌륭하다면 그 프로그램 소스를 만든 프로그래머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생명체 내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생명체를 존재하게 해주는 매우 훌륭하게 제작된 소프트웨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바로 DNA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생명체 세포 속의 DNA는 겉모습은 화학물질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숨겨진 유전 정보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담겨진 USB 메모리의 값어치는 메모리를 구입할 때 지불했던 금액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의 중요도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체 내에 들어있는 설계도인 유전 정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아니,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체 내의 유전 정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최초의 생명체 속에 당연히 있었을 유전 정보 역시 우연히 생겨났다는 말이 됩니다. 이때의 최초 생명체는 매우 단순한 생명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엄청나게 복잡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전에 단순한 유전 정보를 가진 생명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잡하고 많은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지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전에 살던 생명체에는 없었던 유전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하게 새롭게 생기거나 추가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쓰는 일기장 한 페이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한 페이지의 일기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페이지 속에 들어있는 몇 개의 글자나 단어를 가지고 복사하기, 오려두기, 붙여넣기를 수백 번 또는 수천 번 실행하면 일주일치의 일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아무리 복사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초등학생의 하루치 일기장의 내용이 일주일치 일기장으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횟수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백만 번 정도는 복사하기, 오려두기, 붙여넣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혹시 수억 년 동안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면 한 편의 멋진 회고록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우연히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단순한 생명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명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유전 정보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서 복잡한 생명체로 변화되는 일 역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수많은 종류의 동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 속의 유전 정보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과학 시간에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새와 같은 조류로 진화되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파충류의 피부를 덮고 있는 비늘이 변하거나 사라지고 대신 조류의 피부를 덮고 있는 깃털로 바뀌었거나 새롭게 생겨났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 속에 등장하는 유전 정보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파충류 속에는 비늘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류 속에는 깃털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겠죠. 이 두 가지 유전 정보는 당연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충류 속의 비늘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를 짜깁기 한다고 해서 조류 속의 깃털을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비늘이냐 깃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복잡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피부가 비늘인 동물과 깃털인 동물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알을 낳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계되는 유전 정보 역시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파충류는 파충류로 살게 되고 조류는 조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과학자가 비늘로 덮인 파충류로부터 깃털로 덮인 조류가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려면 파충류 속에 비늘을 만드는 데 사용된 유전 정보가 어떻게 조류에게서 깃털을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로 바뀌었는지를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이와 동시에 파충류와 조류 각각이 전혀 다르게 갖추고 있는 생식과 성장에 관여하는 장기나 생체 조직, 체계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설명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설명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는 최초의 우연히 생겨난 생명체는 박테리아 수준의 아주 단순한 생명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유전 정보가 계속 생겨나면서 수많은 동물과 식물로 진화했고 인간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유전 정보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20세기 말인 1990년부터 인간의 유전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를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13년 정도가 지난 2003년에 1차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밝혀진 것은 사람 세포 한 개의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DNA 염기 순서 30억 개를 몇 시간이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박테리아 수준의 유전 정보로부터 우연한 복사와 붙여넣기를 통해 1000페이지, 1000권 정도의 인간 DNA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과학자들은 생명체의 유전 정보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의 유전 정보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은 DNA의 이중 나선 구조가 발견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 DNA 특집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특집 기사의 제목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축제였습니다. 이처럼 과학자들조차 생명체의 유전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연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체가 성장하고 번식하는 과정 중에 세포 안의 유전 정보가 복제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일부 정보가 변형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진화론을 사실이라고 믿는 과학자들은 이런 돌연변이를 통해 조상 생물이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가 점점 새롭게 추가되면서 후손에게 복잡하고 새로운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컴퓨터로 글자를 타이핑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타이핑 실수가 종종 일어나기는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타이핑 실수를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는 타이핑 실수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고쳐주는 기능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핑 실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컴퓨터로 예쁜 탁상용 자명종이라고 타이핑하려고 했는데 만일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자음이나 모음의 타이핑 순서가 제멋대로 바뀌어서 화면에 출력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화면에 이렇게 읽을 수 없는 문장이 출력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고장난 키보드가 이상하게 타이핑 순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음성 인식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화면에 출력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전 정보가 돌연 변이를 통해 이상하게 바뀌는 일은 고장난 키보드가 타이핑 순서를 제멋대로 바꾸는 에러와도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새로운 모습의 글자들이 우연히 생겨날 수는 있지만 이런 글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쓰레기 문장일 뿐입니다. 의미가 있는 문장을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능이 개입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물체의 유전 정보들은 아무리 돌연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돌연 변이는 유전 정보에 대해 오히려 혼란스러운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생명체와 컴퓨터는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 살펴보면서 정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케이스라고도 부르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보통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게임 프로그램, 업무용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등 컴퓨터를 사용해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는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 등 저장 장치에 기록되어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생명체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몸을 구성하는 근육이나 뼈, 살, 피부, 혈액, 장기 이런 것들, 또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잎, 가지, 뿌리 이런 것들은 생명체의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물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세포 속의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이고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은 뭔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하고 제작된 정보와 기능들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그램이라도 우연히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입니다.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의 모든 염기 순서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렇게 표현한 코드를 통해 어떤 생명체의 유전자 지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지도에 들어있는 정보는 생명체가 태어난 후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가는가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정해놓은 복잡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합니다. 하드웨어의 성능과 기술이 소프트웨어의 기술과 정확하고 빈틈없이 맞춰졌을 때에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 설계도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생명체의 하드웨어, 즉 소화기관, 순환기관, 신경세포망 등 다양한 장기와 조직들이 함께 움직여야만 생명체가 제대로 살아가고 번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컴퓨터 기술자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의 정보 시스템과 생명체 내의 정보 시스템을 비교해 볼까요?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시스템은 정보를 읽어들여 해독, 가공, 계산, 복사, 저장, 전송, 출력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은 CPU라고 부르는데 인텔이라는 회사가 CPU를 만드는 유명한 기업입니다.
인텔에서 1971년에 4004라는 이름의 CPU를 만들었는데 이 CPU에 트랜지스터 2300개를 집어넣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1992년에 펜티엄이라는 CPU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300만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었습니다. 1400배 정도 더 정교해진 것입니다. 다시 20여 년이 지난 2015년에 나온 i7 5세대 CPU를 보면 19억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었습니다. 정보 처리 성능이 44년 만에 100만 배 정도 발전한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인텔의 기술자들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저장 기술의 발전 역시 엄청났습니다. 1980년대 초에 등장한 8인치 크기의 플로피 디스크는 160k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160kB는 글자로 치면 16만 개에 해당되는 용량입니다. 이후 디스크의 크기가 줄어들고 저장 용량은 늘어났다가 2000년대에 들어 8MB, 즉 800만 글자 용량의 USB 메모리가 등장하면서 휴대용 저장 장치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USB 메모리 역시 불과 20년 만에 100만 정도의 메가 단위에서 조 단위의 테라 단위로 100만 배 가까이 발전했습니다. 최근 컴퓨터 시스템의 저장 장치로 각광받고 있는 SSD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SSD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30억 글자 정도의 정보량을 담을 수 있는 32기가 SSD가 판매되기 시작했었는데 이후 12년 만에 2018년에 30테라 SSD가 출시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장치 속에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1000배나 증가하여 30조 개 정도의 글자를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수준의 기술적인 발전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전문가들의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생명체의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동안 다양한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여 해독한 결과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생명 반응이 바로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는 눈과 귀를 통해 얻은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인식하여 이 정보를 빠르게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매우 빠르게 이 정보를 해독하고 어떤 정보인지 판단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따른 명령을 온 몸에 연결된 신경망을 통해 빠르게 전달하여 팔이나 다리의 근육을 조절하여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골키퍼는 빠르게 날아오는 축구공을 막아내기도 하고 야구 선수는 강속구를 홈런으로 쳐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명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입력받는 일에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뇌에서 인식하여 해석, 판단, 기억하기도 하고 다른 장기나 신체기관으로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는 복잡한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명체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음식의 섭취나 소화, 분해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한 양분들이 혈관을 통해 순환되며 발생된 노폐물을 배설하는 과정 모두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밀한 시스템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0조 개의 신경세포 연결 지점이 있어서 뇌 속에서의 연결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내에서 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의 길이를 합하면 12만 킬로미터 정도인데 지구 3바퀴를 돌 만큼의 길이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생명체 안에서 진행되는 정보 저장 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체의 세포 속 DNA에는 유전 정보, 즉 생명체의 설계도가 매우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세포 한 개 속에는 30억 개 정도의 DNA 코드가 담겨져 있는데 이 정보의 양은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 정도라고 했죠. 이것을 컴퓨터 데이터로 계산하면 700MB 정도, 즉 7억 개 정도의 글자가
세포 한 개의 DNA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좀 전에 손바닥만한 SSD 메모리에 30조 개 정도의 글자를 담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30조 개 정도의 글자를 인간의 세포 속 DNA에 담을 수만 있다면 세포 몇 개가 필요할까요? 대충 계산해봐도 4만 3천 개 정도의 세포만 있으면 됩니다. 성인 한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전체 세포가 30조 개 정도로 추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DNA의 정보 저장 능력을 인간의 저장 장치 기술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체의 DNA 정보 저장 방식을 연구해서 2017년에 DNA 1g 안에 215 페타바이트를 저장하는 수준의 기술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1조 개 정도의 글자를 담을 수 있는 테라바이트급 디스크를 20만 개 이상 합쳐놓은 정도의 정보를 단 1g의 DNA에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몇 년 내에 상용화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체 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용량을 저장하면서도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 효율적이고 매우 안전하게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생체 정보 저장 장치가 누군가의 지혜와 능력이 투입되지 않고도 우연하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는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물질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 이 규칙에 따라 어떤 정보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나 목적이 없이 우연하게 생겨나는 정보는 있을 수가 없고, 사전에 철저하게 약속된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체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시스템처럼 말이죠. 생명체 속에는 유전 정보라고 부르는 설계도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정보는 세포 속 DNA라는 생화학 물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부모 양쪽의 설계도를 전달받아 하나로 합쳐진 설계도를 통해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은 당연하게 부모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통해 만들어지면서 자라난 신체의 모든 장기나 조직들 역시 엄청나게 복잡하고 빠른 정보 처리 시스템처럼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명체 내의 정보는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DNA 같은 화학 물질에서 우연히 정보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라는 것은 물질에게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되고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 물질에 담겨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도 생명체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가 우연하게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명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 중에 일부가 손상되어 잃어버리는 과정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애초에 누군가가 생명체의 세포 속에 DNA라는 물질을 통해 유전 정보를 심었고, 이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나 메모리처럼 전문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정보 처리 장치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발전에는 당연히 수많은 능력 있는 전문가들의 지혜와 노력이 들어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의 정보 처리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성능이 뛰어난 생명체 내의 정보 처리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각자의 모습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종류마다 나름대로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만큼의 생명체의 정보와 생명체의 정보 처리 체계를 만들어 넣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어떤 수준일까요?
성경의 시편에는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생명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깨달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과학 바르게 읽기 김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